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대원입니다. 나라 밖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국경을 넘는 통찰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그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스웨덴에서 2025년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을 통해 노벨상이 전해주는 시대의 메시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글로벌 콘텐츠 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소식이 있죠. 바로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 명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거대한 인수전은 과연 글로벌 미디어 업계 그리고 K 콘텐츠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두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밤에 열렸던 2025년 노벨상 시상식 화제성 이야기들 또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윤석천 국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가 저물어갈 이 즈음이면 늘 이 노벨상 수상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먼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또 감춰진 것들이 많은 이야기. 노벨상이 어떤 상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역사라는 건 때로는 실수, 우연의 산물이기도 한데요. 네. 노벨상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8년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의 부고가 실린 기사를 우연히 보게 돼요. 신문사가 오보를 낸 거죠. 사실은 자신의 형이 돌아가신 건데 자신이 죽었다는 기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고서 노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을 묘사한 게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말로 이제 그 자신을 갖다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알프레드 노벨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그 요인 자체가 원래 안전한 폭약을 만들자고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 해서 굉장한 액체 형태의 어떤 폭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산업 현장에서 엄청난 사고를 갖다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안전한 모양으로 만들자고 한 게 다이너마이트인데 이게 오히려 살상 무기로 변질이 되면서 자신을 갖다가 죽음의 상인이라고 묘사한 거에 대해서 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노벨은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 대신 인류의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겠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갖다가 인류의 이제 가장 큰 공헌을 한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상을 주겠다. 그런 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은 노벨상 탄생의 어떤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노벨의 어떤 유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1901년 탄생한 게 바로 노벨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거고요. 현재는 6개 부분인데 사실은 노벨 같은 경우는 5개 부분을 갖다가 원래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그다음에 평화상 이렇게 5개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경제학상은 1968년에 스웨덴 중앙은행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추가됐죠. 그래서 현재는 총 6개 부분에 시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못난 기사가 개과천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노벨상을 흔히 세계 최고의 상이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영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평론가님, 노벨상이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실 노벨상보다 상금 규모가 엄청나게 큰 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뭐 브레이크 스루상이라든지 이거는 상금이 300만 달러죠. 대만의 탕상 이거는 160만 달러고요. 홍콩의 쇼상 같은 경우도 이 과학 부분에서 120만 달러를 주니까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받은 상금이 1,100만 크론에 그러니까 16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보다 훨씬 상금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문학 부분에서도 사실 노벨상에 견줄 수 있는 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부커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뭐 퓨리처상 등이 있는데 사실 노벨상의 어떤 권위에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죠. 노벨상의 역사는 190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무려 120년이나 된 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그 노벨상 수상자들은 사실 세계를 갖다가 인류의 어떤 역사를 바꾼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전부 다 포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년에 대한 유구한 역사, 그다음에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룩해놓은 엄청난 업적, 이거에 견줄 만한 과연 상이 있는지는 의문인 것 같고요. 수상자들이 사실은 뭐 유럽과 북미의 백인 위주라는 어떤 비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한 해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라는 인식, 그것이 이제 권위를 갖다가 보장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에 더해서 노벨상은 세계가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읽어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노벨상이 높은 평가를 받는 건데요. 자, 평론가님, 그러면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가치랄까, 시대 정신,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왜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다음에 현 시대를 갖다가 어떤 지성을 대표하고 현 시대의 어떤 기술을 대표하는가를 갖다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갖다가 일단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직전 한 9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1월까지 전 세계 학자 수천 명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서 8개월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추천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현 시대의 어떤 지성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올 노벨상 수상자들도 이제 공통점이 사실은 있죠. 연구 활동이 그다음에 작품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의 어떤 현실, 그 결과가 최근 주목받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오늘날의 어떤 사조나 정신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노벨상을 수상하게 돼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강 작가의 그 소년이 온다는 사실은 2014년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작품이 수상을 한 거는 지금 권위주의,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가 다시 득세를 하고 폭력이 뭐 득세하는 어떤 이런 시대에 사실 소년이 온다라는 어떤 작품만큼 현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을 갖다가 올바로 대표하고 있는 작품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화학이라든지 물리학상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뭐 AI 물결이 혁신이 시대의 어떤 화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물리화학상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주어진 거고요. 올해 노벨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주제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생리의학상 같은 경우에는 암, 자가면역 질환 치료, 그다음에 기후위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다음에 권위주의가 다시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타파, 권위주의 타파 등을 갖다가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의 그 수여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고 그럼 분야별로 좀 나눠서 볼까요? 올해 노벨상 과학 부문에는요. 암 치료, 또 양자 기술, 기후위기 대응 이런 분야의 연구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노벨위원회가 왜 특히 이 연구들에 주목을 했다고 보세요? 그것들이 이제 오늘의 어떤 시대를 갖다가 정의한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분야들이라서 사실은 그런 거고요. 과학 분야로 분류되는 세계상 모두 3명이 이제 공동 수상을 했다는 것들이 약간 좀 특이한 분야인데 생리의학상 분야 같은 경우는 암 치료라든지 자가면역 질환 치료 여기에 이제 크게 그 공헌한 생명과학자들한테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리학상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암호 양자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어떤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자 역학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갖다가 이룬 인물들한테 수여가 됐고요. 화학상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라는 거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어떤 난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인물들, 그러니까 금속 유기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수하는 데 관한 어떤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어려운 분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분야의 어떤 인물들에 집중적으로 그 노벨상이 시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학 분야 살펴봤고 그러면 이어서 비과학 부문으로 분류가 되는 평화상, 경제상, 그리고 지난해 우리 한강 작가가 수상했던 노벨 문학상,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문학상은 사실은 1985년 이게 발표된 사탄 탱고라는 작품이 받았는데요. 1984년도면은 1980년대면은 헝가리의 이제 공산주의 시대가 막 저무는 어떤 시점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린 어떤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실 제2 냉전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차 냉전 시대보다도 더 엄혹한 시대 환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유럽의 현실, 그걸 갖다가 되새겨보고 좀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탄 탱고라는 작품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작년 24년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은 권위주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다음에 전쟁도 많이 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어떤 갈리는 어떤 양상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에 맞선 지도자,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이자 민주 진영의 어떤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차도의 수혜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차도라는 인물은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 권위주의 뭐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두로 대통령의 어떤 대항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어떤 인물이다. 이게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징을 갖다가 상징성을 갖다가 띠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요가 됐고요. 경제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진보라든지 혁신에 관한 어떤 논쟁들이 굉장히 가열차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과연 그 가령 뭐 노동의 어떤 파괴라든지 이런 측면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번 경제학상은 기술 혁신과 진보가 사실은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한다. 슈페터의 어떤 창조적 파괴를 갖다가 그게 얼마나 우리 인류의 어떤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는가를 갖다가 경험적 혹은 수치 모델을 통해서 입증한 학자 세 분한테 수여가 됐습니다. 예. 네, 만일에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노벨 평화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차도로 결정이 됐는데요. 노벨위원회의 이러한 선택,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노골적으로 사실은 그 노벨 평화상에 굉장히 큰 욕심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자신이 뭐 8개 전쟁을 갖다가 끝냈다. 이스라엘,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파키스탄 등. 그래서 자신이 평화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도 사실은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올 7월 달에는 그 덴마크 재무장관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 노벨 평화상을 갖다 받고 싶다. 대신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을 하자. 다시 말해서 관세를 동원해서 노벨상을 갖다가 자신한테 주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은연중에 어떤 압박을 했다라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의 어떤 결정은 그거에 넘어가지가 않았죠. 오직 노벨의 유언과 평화 증진의 어떤 실제 성과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근거에서 노벨상을 수여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점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상을 수상하기는 했습니다. 바로 피파가 새로 신설한 평화상을 갖다가 수상한 건데요. 그 수상을 하면서 바뀐 남긴 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피파인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이었다. 지금 세계는 더 안전한 곳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서 그 노벨 평화상이 아닌 피파의 평화상을 받으면서도 일종의 자화자찬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벨위원회가 사실 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에 굴복했다라고 한다면은
노벨상의 권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실추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난 10월에 있었던 수상자 발표뿐만 아니라 지난밤에 있었던 시상식의 주요 관전 포인트랄까요? 역시 노벨 평화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자로 선정된 이 마차도가 과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을 것이냐, 못 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마차도의 딸이 대리 수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마차도도 뭐 늦게나마 오슬로에 오는 걸로는 결정이 됐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두로 대통령하고 굉장히 큰 어떤 압박을 받으면서 사실 베네수엘라에서도 은신 중이었는데요. 이게 출국 금지령까지 내려 있어서 가지고 상당히 오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뭐 대부분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걸음을 해서 오슬로에까지는 왔다라고는 사실 얘기를 합니다. 시상식에는 참석을 못했고요. 나중에 이제 도착을 한다라는 얘기들은 오늘 언론 기사에 일단은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차도가 사실은 여기 오는 거랑 안 오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위상 자체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어떤 민주화 운동 자체가 세계적인 어떤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실 일단 노르웨이에 왔다가 재입국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만약에 재입국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차도의 그 어떤 정치적 위상,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정치적 위상 자체는 약간 하락할 어떤 리스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베네수엘라의 어떤 엄혹한 상황을 갖다가 세계 무대에 알리기 위해서 이 마차도가 그 오슬로에까지 왔다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상자들을 살펴보면요. 일본에서 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게 눈에 띕니다. 과학 분야에서만 일본은 벌써 27번째 수상자인 건데요. 자, 평론가님, 일본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올해도 뭐 생리의학상, 화학상 이게 2명을 갖다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학 분야에서만 27명의 어떤 수상자가 있으니까 대단히 놀랍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니까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그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 특히 과학 분야에서 많은 수상자를 갖다 배출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면은 사실 1970년대부터 어떤 지속적인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기초과학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투자가 있었다. 그 결과물들이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드디어 이제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 과학상, 일본의 과학상을 수상한 분들 대부분이 교토대 교수라든지 연구 분야의 출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토대의 어떤 특성 자체가 뭐냐면 연구 자율성, 창의성 이걸 갖다가 굉장히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이유를 갖다가 뭐 3가지로 일단 요약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초 과학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투자, 그다음에 자발적인 어떤 연구 환경을 조성을 했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천재가 노벨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가의 제도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 노벨상을 갖다가 양산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평화상과 문학상 이렇게 각각 한 차례씩 총 2개의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과학 분야에서는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았는데요. 이 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한국은 해외에서 개발된 어떤 과학기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학기술도 있죠. 이걸 산업 현장에서 적용해가지고 산업화하는 거에는 뭐 전 세계 누구도 부럽지 않은 국가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과학 분야에서 이 노벨상 수상자를 갖다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홀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존중 자체, 이런 문화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어떤 존중이라는 건 사실 기초과학자들에 대한 어떤 명예뿐만 아니라 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보장을 좀 해주는 어떤 이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연구의 어떤 자율성, 그다음에 창의성, 이걸 갖다가 존중해주는 문화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좀 돼야 되겠죠. 동시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의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거의 전부 다가 뭐 의대 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는데, 공학 분야라든지 이런 기초과학 분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다른 쪽 분야에 대한 어떤 우대 정책들이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었죠. 역사상 우리 언어로 만들어낸 가장 빛나는 문학적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감동과 여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요, 수상 1년이 지난 지금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이 한국 문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구조적 변화를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뭐 일종의 어느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방의 언어로 쓰인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사실 변방의 언어라는 말에는 저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이지만은, 어쨌든 한국어가 그렇게 세계 공용어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한국 문학 자체가 세계 문학의 어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 이게 자체는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K 문학이라는 게 더 이상 레토릭이 아니다. 이게 실제하는 현상이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노벨 그 문학상을 한강 그 작가가 수여를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어떤 그 번역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문학 작가들에 대한 어떤 그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축제에 우리나라 문학가들을 갖다 초청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강 작가의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27개 언어로 무려 77종이나 출간되면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한 34만 부 정도가 팔렸고요.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팔렸으니까 K 문학 자체가 세계 문학의 어떤 중심지로, 어떤 한 조류로 분명히 그 어떤 흐름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일조를 했다. 이런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강 작가가 보여줬던 쾌거, 내년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요. 지금까지 올해 노벨상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또 말씀에 윤석천 국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할리우드에서는 영화 산업의 판을 뒤흔들 초대형 인수전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연구부의 구자현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위원님, 두 기업의 인수 합병이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되는 건가요? 네, 넷플릭스에서는 지난 5일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스튜디오인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아마 100조 이상일 텐데요. 네. 이 인수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거대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하고 또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영화 산업사가 합병을 해서 헐리우드에 거대 공룡이 탄생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특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그동안 헐리우드에서는 극장 문화가 중심이었으나 네. 앞으로는 어찌 보면 극장 문화가 문을 내리고 막을 내리고 새로운 플랫폼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안방 플랫폼이 영화관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워너브라더스의 만화 또는 영화, 드라마 이거 보지 않고 자란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자, 보시죠. 뭐 슈퍼맨이라든지 배트맨, 저 배트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매트릭스, 루니툰즈. 자, 이런 캐릭터들, 지금 보시는 이 익숙한 캐릭터들이 모두 지난 100년 동안 워너브라더스에서 줄줄이 탄생됐죠. 자, 위원님, 그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워너브라더스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워너브라더스는 1923년에 설립돼서 102년의 역사를 가진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영화 제작사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워너브라더스는 헐리우드의 탄생과 함께 20세기, 21세기를 관통해서 수많은 시청자들, 그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의 그 세대의 기억을 만들고 추억을 만드는 대표적인 IP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우리가 캐릭터들을 살펴봤지만 고전부터 그리고 블록버스터까지 그야말로 쟁쟁한 라인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와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워너브라더스를 삼킨 넷플릭스의 역사는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죠. 네, 넷플릭스는 어찌 보면 작은 패가 성장을 해서 대양을 가르는 거함이 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넷플릭스는 1997년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DVD 대여 업체로 시작을 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회사가 또 재밌는 건 뭐였냐면 그동안에는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던 거를 네네. 이제 월정액을 받고 그 월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우편 대여 서비스를 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용어로 하면 구독 서비스를 먼저 개척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구독을 하면 스트리밍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때는 DVD를 배달을 해줬잖아요. 예. 네. 특히나 이제 2007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OTT를 시작을 해서 네. 기존에 있는 TV 드라마 시장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게임 체인저가 됐고요. 네. 더 재밌는 거 2013년에 자체작을 하게 됩니다. 그 재밌었던 프로그램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백악관의 권력 암투를 그리는 이 프로그램이 대박을 치면서 정치 드라마였죠. 예, 정치 네. 드라마에서 대박을 치면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관심도도 많아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위원님 표현대로 조각배가 점점 커져서 거함이 됐다.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잘 나가는 이 넷플릭스가 근데 워너브라더스를 굳이 인수하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워너브라더스를 합병함으로써 넷플릭스가 노리고 있는 것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규모의 경쟁입니다. 이미 넷플릭스는 3억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워너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는 HBO 맥스가 1억 2천만 명, 그럼 도합하면 4억 2천만 명이 되잖아요. 네.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IP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 혹은 워너브라더스의 넷플릭스의 경쟁자로 디즈니 플러스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100년간의 역사 속에 수많은 IP 콘텐츠들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그에 비해서는 콘텐츠가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워너브라더스 인수하면 100년간에 쌓여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신규 가입자나 그동안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가입자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 극장 산업과 스트리밍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극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스트리머로 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버티컬라이제이션, 허라이젠트를 다 같이 할 수 있으면서 기업의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질 수 있는 의미가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플랫폼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존 플랫폼까지도 이렇게 병행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이제 OTT 시장에
거대한 공룡이 탄생을 하게 되는 셈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아까 우리가 캐릭터들을 쭉 봤듯이 이 추억의 영화관 이제 드디어 종말을 맞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헐리우드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극장 단체인 시네마 유나이티드, 또한 작가 단체, 감독 단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면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거는 개봉작 수가 줄어들거나 그렇죠. 혹은 영화 상영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영화 전체의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영화인들이나 또한 일반 시민들한테 영화는 단순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렇죠. 추억과 하나의 문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저희도 우리나라도 보면 추석 때나 또한 설 때, 명절 때 개봉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죠. 또 저는 또 그 이문세 가수님의 조조하리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조할인. 예, 조조하리 노래가 어찌 보면 영화의 그런 관람의 그렇습니다. 모티브가 된 네. 그런 노래잖아요. 네, 첫 회는 싸게 예, 해주는 그래서 거죠. 주말에 첫 회는 싸게 해주는 네. 것도 있을 건데요. 어찌 보면 이런 문화적인 향수가 없어지는 어찌 보면 가슴 아픈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조조할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뭐 이본 동시 상영 이런 것도 기억나고요. 네. 돈 없는 학생 시절에 영화 한 편 값을 내면 두 편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뭔가 좀 강렬하게 읽히는 부분은 영화관이라는 곳이 영화만 보는 곳은 아닌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갈 때 어떤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가족들끼리 함께 즐긴다든지 혹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어떤 수요를 넷플릭스가 앞으로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고 나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또 과제가 되겠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2015년에 넷플릭스는 서울에 사무실을 열었고요. 이듬해 1월부터 한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게 그러니까 꼭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10년이 지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꼽아본다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컨텐츠의 어떤 체급 자체를 아하.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네. 전국 혹은 국내에서 글로벌로 체급 자체를 확장시켰다. 아하.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 어떤 이전에도 우리나라 콘텐츠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MBC가 2003년에서 4년 동안 방영한 대장금은 네. OST로도 유명했죠. 오나라 오나라는 맞습니다. OST도 유명하고 또한 궁중 음식에 대한 또 호기심도 많이 일으켜서 K푸드의 어떤 전초전이었달까요? 예, 네. 1세대 한류 붐을 일으킨 드라마였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87개국에 수출도 됩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봉준호 기생충. 감독님의 기생충도 있고 또 누구냐 넌 네.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 영화도 올드보이. 영화계에서 어떤 관심을 받아서 어쨌든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사실 이제 이게 글로벌로 확 확장되고 스케일업된 건 넷플릭스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말에 그 경제 영국에서 나오는 경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로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이 콘텐츠가 수출 상품으로도 가능성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은 123억 달러 2021년 기준입니다. 네. 123억 달러로 가전이나 전기차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2023년에도 136억 달러로 수출을 해서 어찌 보면 수출 전략 산업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 설명을 요약해 보면 K 콘텐츠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타고 국내에서 세계로 뻗어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오징어 게임도 또 올 한해 전 세계를 휩쓴 이 캐대헌도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요, 의원님.
이렇게 K 콘텐츠라고 부르는 이 작품들의 성공이 정작 우리 것만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과 IP는 대부분 넷플릭스가 가져가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런 환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주는 한국 제작사가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가 번다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게 제작 유통 환경을 살펴보면 예를 들자면 오징어 게임이 시즌 1을 제작할 때 25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은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1조 원 가운데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수익은 250억에 조금 이제 소폭의 마진 정도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 그 이유는 IP를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넷플릭스가 다 소유하고 있어서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캐데몬 같은 경우도 제작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했지만 IP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하게 흥행된 이 성과를 대부분 또 넷플릭스가 그렇죠.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 업계에서도 이 IP 확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 8월 18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할 때에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네. 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신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IP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 아니고요.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용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분명히 콘텐츠에 있어서 뛰어난 제작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상상력과 그걸 실현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가 넷플릭스의 돈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었나 이런 아쉬움이 사실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도 사실 그리고 요즘은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OTT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 플랫폼들의 경쟁력이랄까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플랫폼을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케일업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제가 마침 요즘 이제 문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업계에서 관계자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초기에 우리가 선도적인 버전이 있었다. 네. 예를 들자면 곰플레이어 같은 게 이게 잘 성장했으면 글로벌 이제 스트리밍 OTT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저도 곰 썼었습니다. 예, 이거를 살리지를 못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월 구독료가 10,000원이라면 100억짜리 제작을 하면 100만 명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매 100만 명이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 또 비슷한 현상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이런 나라들도 국내 자체 OTT가 있는데 네. 글로벌로 넷플릭스처럼 확장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유는 시장과 자본이 다 필요한데 네. 이 부분에서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국내 OTT가 성장을 못한 것이 네. 우리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산업의 어떤 한계 또는 시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더 큰 공룡으로 진화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측면에서 K 콘텐츠가 앞으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자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는 한동안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와 함께 어떻게 갈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작을 더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강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성비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네. 어찌 보면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제작을 한다. 그렇죠. 근데 사실 가성비만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제작이 우리보다 인건비가 싼 태국이나 동남아로 많이 이전된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가성비를 넘는 방법들이 하나는 저는 첨단 기술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같은 첨단 기술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할 텐데요. 네.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글로벌에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소재가 다양하고 또한 연출이 다양하고 스토리가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창작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규제의 범위를 좀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이제 주신 IP 확보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정부도 IP 확보를 해서 이 업사이드의 포텐셜, 업사이드 수익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우리 제작 기업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풀고 돈은 끌어오고 사람은 키우자,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플랫폼인데, 넷플릭스의 독주가 계속된다면 국내 OTT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우리 플랫폼들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플랫폼에 대해서 이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시장에서 워킹하는 것도 있지만 네. 국가 전략 혹은 소버린 플랫폼이다라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유럽에서 유럽 경쟁력이 왜 약한가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럽은 빅테크가 없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빅테크 그 검색 엔진들이 있어서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미국의 거대한 검색 시장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에 일종의 버퍼가 되거나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이것처럼 우리나라 OTT가 단순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버린 OTT라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저는 더욱 이래서 반가운 것은 우리 정부가 이 문화시장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이걸로 해서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 국민성장펀드의 일부가 우리 OTT한테도 들어와서 OTT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은 여러 변수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인수전, 앞으로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넷플릭스는 하나의 OTT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나온 미국 국가전략 보고서에 보면 미국은 여러 가지 미국의 경쟁력을 지키고 더 고도화시키는데 문화산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넷플릭스 합병의 경우에도 어찌 보면 넷플릭스 자체의 합병의 의미도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넷플릭스가 독점이 되면서 어찌 보면 국가 전체를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워너브라더스 합병됐을 때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으면 네. 독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다각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슈가 있는 거는 패러마운트가 다시 이제 시장에 시장에 진입해서 그 M&A 시장에 진입해서 그 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인수 전에 그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게 트럼프 사유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널리 알려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산업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구자현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워너브라더스 100주년 특별전이 열렸었는데요. 관람객들은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워너브라더스가 만들어낸 수많은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면서 저마다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겠지만 영화관의 추억과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에 한편으론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워너브라더스 대표작 오즈의 마법사의 오버 더 레인보우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계 속 한국, 한국 속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